영상을 시청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연은 결혼 4년 차에 접어든 29살의 여성이다. 남편 도훈과는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 연애했고 졸업 후 각자 취직해 2년쯤 지나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서 전혀 문제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1년간 둘만의 신혼을 즐기다가 2년 차 무렵부터 집 장만이며 아이 계획이며 조금씩 구체화해 왔다. 사실 시연은 아이를 좋아해 30 전에는 한 명쯤 낳아 키우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남편도 천천히 준비하면 좋지. 아직은 우리 둘이 데이트를 더 하자라고 해왔지만 30이 가까워지는 시연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임신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랐다. 도훈은 다정한 편이었다. 결혼 초기에는 시연이 직장 다녀오면 집안일도 함께하고 주말엔 영화나 캠핑도 다니곤 했다. 시연이 여유롭게 생각한 이유는 도훈의 성격이 큰 갈등을 싫어하고 조율을 잘하기 때문이었다. 시부모와의 사이도 나쁘진 않았다. 시어머니가 한 번씩 아이 안 낳느냐라고 재촉했어도 시연은 조금 있으면 계획할게요라며 웃으며 넘겼다. 아무도 불행을 예상하지 않았다. 그런데 결혼 4년 차가 되던 봄 이상한 조짐이 시작됐다. 도훈이 종종 한숨을 쉬는 모습이 늘어났고 어느 날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시연에게 내가 혹시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줄 거지? 라며 뜬금없는 말을 했다. 시연은 무슨 이상한 소리야? 무슨 잘못이겠어? 라고 넘겼지만 남편 표정에 심각함이 묻어났다. 그날 도훈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고 그냥 내가 힘든 일이 좀 있었어 라고 얼버무렸다. 며칠 뒤 시연이 퇴근해 돌아온 시간이 밤 9시쯤이었다. 현관을 열고 들어가니 도훈이 소파에 앉아 어떤 소년을 옆에 두고 있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으로 보이는 아이는 낯선 눈빛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시연이 이 아이 누구야? 라고 물었다. 도훈이 입술을 꼭 깨물고 대답했다. 시연아, 우선 놀라지 말고 들어. 이 아이 이름은 하람이야. 내내 아이야. 시연은 그 말에 머릿속이 멍해졌다. 아이? 무슨 말이야? 우리 결혼 전에 아이가 있었다고?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예전에 만났던 여자와 사이에서 낳았어. 그 여자가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갑자기 떠나서 아이가 갈 데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어. 하람이가 갈 곳이 없대. 시연은 충격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남편이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전혀 말하지 않았다니. 왜 이제야 말해? 시연이 겨우 목소리를 냈다. 남편은 사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그쪽 가족과 합의해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고 정리했거든. 나도 제대로 책임 못 지고 해외 연수 간 사이에. 그래서 그 뒤론 소식이 없다가 이번에 애 엄마가 사라졌고 아이가 갈 곳이 없다고 해. 정말 미안해. 널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라며 눈물을 보였다. 시연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찢어졌다. 이게 말이 돼? 넌 결혼 전 내게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잖아. 어린 시절 실수 정도라고 해도 결혼 전에 솔직히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하람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이 상황을 알 길 없어 어색하게 서 있었다. 시연은 너무 당황해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남편이 밖에서 미안해. 하람이를 잠깐만 재우고 얘기하자고 말했으나 시연은 문을 열지 않았다. 1시간쯤 뒤 마음을 진정한 시연이 밖으로 나오니 남편이 하람이 배고플 것 같아. 라면 하나 끓여줄래? 라는 말을 꺼냈다. 시연은 기가 막히고 황당했지만 아이가 굶고 있다는 생각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날 밤 아내는 라면과 반찬 몇 개를 차려주고 아이는 조용히 먹었다. 남편은 사이에서 눈치만 봤다. 다음 날 이 사실을 시어머니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통해 전날 연락받고 하람이라는 손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연이 전화로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실을 저 몰래 숨기셨나요? 라고 물으니 시어머니는 그 시절 내 남편이 철이 없었지만 이미 끝난 일이라 굳이 말할 필요 없었다. 난 처음부터 말하려고 했어도 내 남편이 굳이 결혼 전에 밝히지 말자고 해서 나도 어찌할 수 없었어라고 답했다. 시연은 속이 상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아이가 나타났는데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죠?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가족이니 받아들이고 키워야지. 집안 남자아이가 떠돌면 되겠니? 시연이 내가 마음 넓게 품어주면 좋지 않겠니? 라고 태연하게 답했다. 시연은 집에 낯선 초등학생 아이가 앉아 게임을 하는 걸 보며 머리가 아팠다. 도훈은 회사에 나간 상태였고 시연은 휴가를 낼 수도 없는데 이 아이는 누가 돌보나? 당분간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하람이를 챙기지? 라며 중얼거리다가 하람이와 시선을 마주쳤다. 아이는 어색하게 시연을 보고 아줌마 나 엄마한테 가고 싶어라고 말했고 시연은 나는 내 아빠 아내이긴 한데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맞나라고 속으로 헷갈렸다. 결국 그래. 근데 내 엄마는 지금 연락이 안 된다 하니 너 우선 여기서 생활해야 한단다라고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다. 아이 하람이는 낯선 환경이 불안한지 며칠간 말수가 적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며칠 뒤 바로 내려와 우리 손주가 생겼으니 내가 챙겨야지라며 아들네 집에 머물기로 결정한 점이었다.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너도 우리 집안 핏줄이다. 앞으로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한다라며 강한 어조로 말하고 시연에게도 하람이랑 잘 지내볼 생각은 하니? 명색이 내 남편 아들이니 내가 새엄마처럼 받아줘야지라고 요구했다. 시연이 너무 갑작이라서 저는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라고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어쨌든 사실이니 외면할 수 없잖아. 너도 착한 며느리라면 아이 챙기고 키우는 게 맞지 않니? 라고 몰아붙였다. 시연은 남편에게 울먹이며 나도 이 아이가 안쓰럽긴 해. 하지만 결혼 전에 내가 단 한마디도 언급 안 했고 지금 와서 책임을 나에게도 강요하면 어떡해? 라며 따졌다. 남편은 내가 말 못한 건 잘못이야. 하지만 이 아이가 내 핏줄인 건 사실이고 갈 곳 없으니 당연히 우리가 거둬야 해.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아이도 사랑해주면 안 될까? 라고 호소했다. 시연은 사랑이 무슨 만능 해결책이야. 난 지금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야. 내 과거가 있다는 건 이해해도 이렇게 기습적으로 아이를 데려오다니라며 목소리를 떨었다. 시어머니는 갈등이 폭발하자 한 숟가락 더 얹어 시연이 너도 곧 30이니 아이 낳을 때 됐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먼저 왔으니 그동안이라도 내가 엄마 역할 좀 해보면 어떠냐. 어차피 내 핏줄 아니라고 차별하진 않을 거지. 라고 말해 시연을 압박했다. 시연은 그 말을 듣고 저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전 이미 충격이 큰데요 라고 응수했지만 시어머니는 핏줄은 핏줄이야. 남의 집 피가 아니라 내 남편 아들인데 내가 마음 열면 안 되니? 라고 못 박았다. 결국 시연은 아이 하람이를 돌보는 역할을 억지로 맡게 됐다. 회사 일도 있고 가정 일도 힘든데 아이가 적응 못해 여기저기 어지르고 밤에는 악몽을 꾸며 울기도 했다. 시연이 나름 최선을 다해 달래주려 했지만 마음 깊숙이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불만이 커져갔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만 반복했고 시어머니는 시연에게 얘야, 하람이 간식 좀 신경 써라. 옷도 사줘야지. 아동수당 같은 건 신청해봐라고 지시했다. 시연은 속으로 답답했다. 시어머니가 이럴 거면 본인이 직접 아이 데려가 키우면 되지 않을까 싶었다. 한 달 뒤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다. 아이 하람이의 친모가 잠깐 나타나 아이를 다시 데려가겠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전했다. 남편은 당황해 지금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라고 물었다. 친모는 사정이 있었고 이제 정리돼서 아이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남편이 그 얘기를 시연에게 전하자 시연은 오히려 안도하며 그럼 아이가 엄마 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즉각 반대하며 무슨 소리냐? 이 아이가 우리 집안 핏줄인데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자기 마음대로 데려간다는 건 안 된다라고 강경하게 나왔다. 시연은 속으로 대체 어머니가 왜 이렇게 아이에 집착하나? 정작 난 힘들어 죽겠는데라고 생각했다. 남편도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 어차피 그 여자 전 연 있는 애를 방치했다가 잠깐 나타난 거니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야. 우리 집에서 책임지는 게 낫겠다라고 주장했다. 시연은 코웃음 치듯 책임이라니. 그 책임은 내가 지고 있다. 당신은 회사, 어머니는 할머니 역할만 하고 실질적으로 키우는 건 나잖아라고 쏘아붙였다. 남편은 애써 내가 좀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서는 희생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해 시연을 더 화나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여자는 모성애가 있다는데 왜 이렇게 차갑지? 내 손주를 거부하나라고 받아쳤다. 결국 친모가 아이를 빼앗으려 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법적 대응까지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시연은 그 광경을 보며 내가 대체 뭘 위해 살고 있나라는 회의를 느꼈다. 남편이 숨긴 비밀 아들이 나타난 것도 충격인데 그 아이를 데려와 돌보게 하면서도 시부모와 남편 모두 시연에게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기 때문이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아이는 불안정했고 친모는 다시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고 시어머니는 절대 못 내보낸다고 고집했다. 남편은 우왕좌왕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지키려 애썼다. 결국 어느 날 밤 시연이 소파에 앉아 멍하게 있다가 남편에게 선언했다. 이 결혼, 나 그냥 포기하고 싶어. 내가 왜 당신의 과거와 아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강요까지 전부 짊어져야 해? 남편이 울상으로 하지만 하람이는 내 피잖아. 어머니도 우리가 키우길 원하고라고 계속 중얼대자 시연은 그래, 당신들과 함께 키워. 난 빠질 테니라고 말했다. 남편이 당황해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는 건데? 라고 붙잡았지만 시연은 이미 당신이 날 배신한 거잖아. 결혼하기 전 말 한마디 없이 숨긴 것도 그렇고 나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잖아 라고 울며 토로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말 한마디 없이 숨겨왔다니 결국 한 집안으로 살다 보면 다 밝혀지는 일 아니니? 너무 과민하게 굴 필요 있나라고 억지를 부렸다. 시연은 그 말에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결혼 전부터 이런 중대한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아이를 들여놓고 저보고 책임지라니요? 저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고 최소한의 존중도 없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내가 외부 사람이냐? 며느리면 가족이지. 가족이라면 남편 아이를 받아들여야지. 그럼 어떤 선택을 기대하는데? 라며 냉소적으로 물었다. 시연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어머니, 그리고 도훈 씨, 난 여기서 더 이상 머물기 힘들어요. 그날 시연은 짐을 쌌다. 남편이 애원해도 소용없었다. 시어머니는 가다가 후회해도 문 닫아둘 테니 다시 들어올 생각 말아라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남편은 아이를 한 번 바라보고 아내를 한 번 바라보며 미안해라고 말했지만 시연은 모든 게 늦었어. 난 날 위해 살겠다라고 답했다. 이후 시연은 친정도 멀고 부모도 이혼에 연락이 뜸한 편이었기에 일단 지인의 원룸에서 잠시 지내며 앞으로의 계획을 고민했다.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할지 별거 상태로 남편이 자각하길 기다려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별다른 연락을 주지 않았다. 아이 하람이는 그대로 시댁에서 지내게 된 듯했다. 우연히 SNS로 확인한 바로는 아이 친모가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떠돌았다. 시연은 그 소란 속에서 아예 빠져나온 셈이었다. 결국 시연은 결혼 4년 차에 파경을 선언했다. 남편 도훈은 여러 번 전화해 지금 상황이 복잡해. 하람이 친모가 나타나긴 했지만 법적으로 내가 키울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도 하람이를 손자로 인정해버렸어. 너도 아이와 함께 살면 어떻겠냐라며 매달렸지만 시연은 그렇게 중요하고 중대한 부분을 왜 결혼 전이나 초반에 말 안 했어. 넌 날 전혀 존중하지 않았어. 더는 상의할 것도 없어. 이혼하자라고 냉정히 거절했다. 남편이 아직 날 사랑하진 않아? 라고 묻자 시연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허망해. 내가 나를 사랑했다면 최소한의 신뢰와 배려를 했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 이혼 과정이 쉽진 않았다. 남편은 그래도 같이 살며 아이 키우자 아이 친모가 다시 가져가겠다는데 혼란스럽다 등 갈팡질팡하며 시간을 끌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그런다고 쉽게 나갈 수 있나? 나중에 후회할 거다라고 협박 섞인 말을 했다. 하지만 시연은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원하는 건 남편 과거의 열매까지 모두 안고 살아라라는 일방적 희생이었다. 시연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었다. 결국 수개월간 별거한 끝에 시연은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
남편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자 강경하게 내가 마음먹으면 내가 결혼 전 은폐한 부분이나 아이 양육 문제 등으로 소송을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못 박았다. 남편은 마지못해 합의에 응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가 굳이 돌아오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다고 인식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시연은 허탈했지만 후련함도 있었다. 사실 남편을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럼에도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웠다. 그는 내게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날 죄인처럼 몰아갔다라는 씁쓸함이 결정적이었다. 그렇게 시연은 30의 이혼녀가 됐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지만 이 집안에서 지옥 같은 날들을 더 살 바엔 나은 선택이었다고 믿었다. 시연은 월세방에 옮겨 출퇴근을 계속했다. 밤이면 조금씩 울적해지는 마음에 친구들을 찾아 술 한잔하기도 했다. 다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남편이 너무하다. 결혼 전 아이가 있었다면 최소한 말은 했어야지라고 분개했다.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것이 기본이었다. 혹시 자신이 일찍 알아서 미리 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이 결혼 자체를 안 했을 수도 있었다. 뒤늦게 폭탄처럼 떨어지는 과거 비밀은 아내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그 뒤 남편 집, 즉 시댁에서는 아이 하람이를 며칠 맡아둔 후 친모와 갈등을 벌였다고 소문이 들렸다. 친모 측에서 법적으로 아이를 다시 데려갔다는 얘기도 있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가 해봤자 아이 양육이 쉽지 않았고 친모가 좀 더 안정된 경제적 환경을 확보했다며 데려갔다는 게 주변 사람들 말이었다. 시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홀가분하기도 했고 안쓰럽기도 했다. 결국 그 아이도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꼴이었다. 이제 시연은 회사 생활에 전념하며 나도 다시 사랑할 기회가 생길 거야. 이번에는 상대방이 어떤 과거든 숨기지 않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고 싶다라고 다짐했다. 결혼이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니 마음 다잡고 살아가기로 했다. 주변 친구들이 시간이 약이야라고 응원해주자 시연은 서글픈 웃음으로 맞아 이 상처도 언젠간 아물겠지라고 답했다. 에필로그처럼 시연이 어느 주말 아침 창밖을 내다보며 작은 화분을 돌보는 장면이 떠오를 수 있다. 그녀가 화초에 물을 주며 조용히 혼잣말로 생각한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한 가족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과거를 미리 알 권리가 있는 일이란 걸 깨달았다. 만약 또 한 번 결혼하게 된다면 절대 서로 숨기는 게 없도록 해야지. 시부모와 남편이 내게 해준 상처는 분명히 컸지만 적어도 난 거짓 없이 사는 법을 배웠으니 그걸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의 막은 내린다. 시연은 아이 문제로 파탄난 결혼에서 벗어나 상처를 딛고 새 출발을 준비한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과연 후회할까 아니면 계속 남의 탓만 하며 살까?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결혼 생활이 지속되려면 진실과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막장 상황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비밀을 숨기고 상대방 동의 없이 뒤늦게 아이를 들이려 한다면 그 결말은 대체로 파탄이 되고 만다. 시연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비밀이 가져온 큰 파장을 엿볼 수 있다.